707 특임대에서 불명예의 전역을 당한 후 정말 조용히 살고 싶었지만 이 빌어먹을 세상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바닥만 보고 걸어도 되는 삶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처음 그 요양병원에 면접을 보러 갔던 날, 청소일입니다. 하루 2번, 이틀에 1번은 병실 위생까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저는 사람을 구했지만 동시에 사람을 쓰러뜨리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은 이제 제 안에 고이 묻어두고 싶었습니다. 707 특임대, 그 이름만 들으면 움찔하던 이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환자들 발치에 머리카락을 쓸고 욕창 냄새와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그저 그런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숨소리가 하나의 리듬처럼 병실을 감쌌고, 낮엔 간병사들의 목소리, 밤엔 간호사들의 구두굽 소리만이 허공을 채웠습니다. 특히 저는 305호 할머니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말을 거의 안 하셨지만 어느 날부터 저를 보면 손끝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물 좀 줘 하고 속삭이시곤 했습니다. 제가 가져다 드린 물은 항상 반쯤만 마셔졌고 나머지는 창틀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병동 구석 세면대를 닦고 있었고, 뒤에서 환자복을 입은 간병사가 누군가의 머리를 억지로 잡아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내뱉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내면 어머니 간병 못 받아요. 알아들으셨죠? 청소소를 멈추는 순간 제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세면대 벽면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며칠 전 제게 휴지통 위치를 물으며 웃던 여자 간병사였습니다. 그녀는 곧장 복도 너머로 사라졌고 남은 보호자는 그대로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작전 중 구조 헬기를 기다리던 어느 포로가 떠오르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병원,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던 건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건 그저 짧은 몇 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몇 초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의 손끝에서 떨어지던 말투,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보호자의 목덜미, 무력감이란 게 저리도 손쉽게 피부 아래로 스며드는 것이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305호 병실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늘 창틀 위에 놓여있던 그 유리컵이 사라져 있었고, 대신 할머니는 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베개 밑을 가리키시더니 어렵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또 왔어. 내 통장 가져가더니 명세서만 놓고 갔어. 이야기를 전부 듣지는 못했습니다. 간병사가 들어오는 소리에 할머니는 다시 입을 다무셨고 전 서둘러 퇴실하며 청소 도구함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또 다른 병실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그곳은 206호, 혼자 입원 중인 치매 초기 환자 어르신 병실이었습니다. 간병사 둘이 오가며 침구를 정리하던 사이 간호조무사가 병실 옆칸이 소파에 앉아 보호자에게 말을 걸고 있었고, 그 보호자는 자꾸만 지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간병사님이 많이 참아주시고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엔 수고비 정도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청소 바구니를 들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닦으며 주변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간병사들의 위치, 보호자의 표정, 그리고 어르신의 시선. 노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무표정 속엔 어딘가 무력한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 안의 시간이 멈췄던 그 10년 전, 작전 중 사라졌던 아이 하나를 기억해내듯 나는 이 병원에서 무언가를 다시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병원 매점 안쪽에 있는 CCTV 위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청소용 사물함 안에 있던 작은 디지털 캠코더를 꺼내며 저는 조용히 첫 번째 복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305호 할머니의 물품을 다시 찾아드렸습니다. 간병사실 옆 분리수거함 안에 숨겨져 있던 지갑, 그리고 안에는 32만 원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병원에서 누군가의 가장 마지막 존엄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계획한다는 건 다시 예전의 자신을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는 일에 능숙했고 때론 그걸로 사람을 살릴 수도 지워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감각을 다시 꺼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첫날은 병원 3층 복도 끝간이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허술하게 쌓인 종이박스들 사이에 작은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 너머로 간병사실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그 구멍 옆에 캠코더를 고정시킨 뒤 간단한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세팅했습니다. 한편으론 그날부터 매일 밤 작은 수첩에 병원 안 사람들의 동선과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305호 할머니를 돌보던 간병사 김땡땡, 206호 환자 보호자와 자주 속삭이던 간호조무사 박땡땡, 그리고 한 명 더, 제복은 입지 않지만 병원 내에서 누구보다 조용히 권력을 행사하는 듯 보이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고 입에 담는 말은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늘 밤까진 입금돼야 합니다. 매명 추가, 명단은 내일. 그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땐 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들었을 땐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외부 사람입니다. 병원 직원이 아닌, 그리고 이 병원에선 그 누구도 그를 막거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 설치해둔 캠코더를 확인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병사 김땡땡이 늦은 밤 누군가와 병원 뒤편 응급출입문 근처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장면이 녹화돼 있었고 그 상대는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흐릿한 영상 속에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의 뒷모습. 외투 안에서 뭔가를 꺼내다 카메라 쪽을 스치듯 바라보는 눈빛. 순간 제 심장이 짧게 쿡 하고 뛰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사내가 쓰레기장으로 향하는 시간을 따로 기록해두고 잠시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가 자주 입던 외투 안쪽 포켓에 초소형 녹음기를 슬쩍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병실 복도를 훑으며 지나갔습니다. 청소도구의 물통 안엔 물이 아니라 열흘치 충전된 배터리 예비팩과 SD카드 리더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 줄 한 줄 제가 적어내야 할 시간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조금씩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러나 명확하게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처럼 그들이 자기 발로 멈춰서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간병사 김땡땡이었습니다. 그녀가 병원 주차장에 타고 다니던 중고 경차는 매일 밤 퇴근 무렵 정해진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고 운전석 쪽 와이퍼 밑엔 늘 로션에 젖은 휴지가 한 장 꽂혀 있곤 했습니다. 그 습관 덕분에 저는 아무런 흔적 없이 차 안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브레이크 패드 하단에 나른 나무짚을 한 줌 끼워 넣었습니다. 어느 것도 손상시키지 않았지만 다음 날 그녀가 출근길에서 소리 이상하다며 차를 점검하러 정비소를 찾는 모습까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병원 뒤편 흡연 구역에서 그 사내가 통화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간병사, 그 여자 말이지. 그래, 그 김씨 그쪽에서 알아봐. 그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병원 내부의 돈을 훔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외부 조폭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병원 내부 직원들 일부는 그들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내가 입는 외투 안에서 꺼낸 SD카드를 PC에 연결했습니다. 녹음 파일 하나, 시간은 고작 8분 남짓. 그러나 그 안엔 병원 안보호자 명단,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수금은 무조건 매주 금요일 밤 응급실 쪽 입구로라는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또렷하게 깨어났습니다. 작전 구역을 설정하듯 병원 건물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고 그들이 움직이는 동선과 시간표를 정리했습니다. 전선 없이 벌어지는 전투. 이번엔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거래하던 장소 바로 옆 병실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 무기력과 침묵을 방패 삼아 그곳을 범죄의 그림자로 덮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복도 끝 창고에 들어가 다음 복수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방식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오갔다 해도 병원장만 모를 리는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출근했고 문 앞에 신문 두부가 꽂혀 있지 않으면 직접 로비까지 내려와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병원 안에 이런 기류를 몰랐다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네 번째 사람이라 적어두었습니다. 간병사, 조무사, 외부사내, 그리고 병원장, 그리고 그중 가장 견고한 껍질을 두른 존재가 바로 그였습니다. 며칠 전 복사해둔 음성 녹음 중 일부. 그 안엔 보호자 명단과 함께 언급된 한 계좌번호가 있었고 그 계좌를 인터넷 검색해보니 의료기기 업체 이름으로 등록된 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등록 주소지엔 오래된 폐건물이 있었고 등기부등본엔 조폭 수사로 구속됐던 자의 이름이 공동대표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모두 인쇄의 한 장의 봉투에 넣었습니다. 환자 치료비 명목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당신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봉투를 병원장실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그가 들어오기 전 커피 배달을 핑계로 들렀을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장은 평소와 다르게 3층 병동을 2번이나 올라왔고 복도에선 오래도록 서성이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은 명확히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눈을 피해 창고로 숨었고 그가 다시 내려간 후에야 복도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305호 할머니는 이상하리만치 맑은 정신으로 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있잖아. 그때도 그랬어. 딴 데 가도 똑같다고. 돈 없으면 사람도 병도 쓸모없다고.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분이 봐온 세상은 아마 제가 경험한 전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병원장실 근처에 설치해둔 디지털 녹음기에 짧은 대화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청소부 그냥 사람 아닙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다 드러납니다. 조금 더 지켜봅시다. 어차피 다음 주면 끝입니다. 그 짧은 문장들 속에서 그들이 뭔가를 정리하려 한다는 낌새를 느꼈습니다. 조용히 덮으려는 움직임, 아니면 누군가를 없애려는 예전 방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계획을 조금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낯선 얼굴이 많았습니다. 낮에도 어두운 선글라스를 쓴 남자, 말없이 병실을 둘러보는 보호자 행세의 사내, 그리고 결정적으로 2층에서만 근무하던 간병사가 3층 병동에 오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교대표엔 이름이 없었고 병동 책임 간호사는 지원 나왔다더라는 말만 했지만 그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3층 병동은 중증 환자 위주였고 외부 인력의 지원은 늘 하루 전에 공유되곤 했습니다. 이건 감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 복장의 남자, 제 눈엔 군복을 벗은 누군가처럼 보였습니다. 몸의 각이 다르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청소구역을 바꾸겠다고 신청했고 305에서 309호 복도를 맡았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입원한 307호 옆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약물 복용 시간이 끝나고 간병사들이 식당으로 내려간 틈을 타 저는 병실과 병실 사이 간이 비품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구멍을 내어 복도와 병실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그 자리에 조용히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환자는 병상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모포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무언가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 침대 하단, 벽 쪽 배선함까지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그건 정찰이었습니다. 즉, 이 병원 안 어딘가에 본진이 있고 그는 그 연결 통로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가 복도로 나선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와 정반대 쪽 방향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아무 소리 없이 그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입원 목록에 당신 이름 없습니다. 누구시죠? 제 목소리는 오래 묻어두었던 방식 그대로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제 손을 피하려 했지만 그 동작은 이미 제 안에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3초 만에 그는 벽 쪽으로 밀려 넘어졌고 손에서 떨어진 휴대전화는 슬리퍼 한 번에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경고입니다. 다음은 없어요. 그 말만 남긴 채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쳐 빠져나왔고 그는 말없이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의 병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빼낸 겁니다. 조용히, 흔적 없이. 그 사건 이후 병원 복도에선 이상하리만큼 정적이 이어졌고 간병사들조차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저 여자 건드리지 말라고.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큰 파고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원한 건 조용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조용히 끝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안에서만 움직이는 복수는 결국 내부에서 묻히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바깥으로 손을 뻗기로 했습니다. 간병사 김땡땡에 대해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 병원에 입사하기 전 1년간 이력 공백이 있었고 구직 사이트에는 등록된 경력 대신 폐쇄된 요양원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양원 이름으로 검색된 기사는 단 하나. 요양원, 내 환자 폭행 사건, 영상업소, 무혐의라는 짧은 단신이었습니다. 경찰 보도자료엔 피해자 의사 표현 불가로 증거 두족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제가 얻은 건 그보다 더 명확했습니다. 그 요양원에서 일했던 다른 직원의 인터뷰 파일. 맞았죠. 환자분. 너무 자주 맞았어요. 근데 다들 모른 척 했어요. 신고해도 소용없었어요. 저는 그 음성을 편집하고 익명 제공자로 기사화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 지역 인터넷 언론사 2곳에 제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며칠 전 복도 CCTV 사각지대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병원 뒤 응급입구 근처 조폭 사내가 간병사에게 서류 봉투를 툭 던지며 쏘아붙이는 모습, 그리고 그녀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우며 움츠러드는 장면까지. 누군가 보기엔 단순한 말다툼일 수도 있지만 그 눈빛과 몸짓은 명백한 관계의 위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모자이크와 함께 익명 제보로 올렸고 두 번째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환자 간병비. 알고 보니 조폭으로 흘러 침묵하는 병원들. 그날 저녁 병원 로비에서 직원들끼리 휴대폰을 보며 수군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구도 제게 묻지 않았지만 누구나 제 쪽을 경계의 눈빛으로 흘끔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원장실 조명은 새벽 2시가 넘도록 꺼지지 않았고 304호 간병사는 퇴사 처리되었다는 안내 공지가 붙었습니다. 겉으론 조용했지만 안쪽에선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305호 할머니는 저를 향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입술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눈가가 살짝 접히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말하듯 했습니다. 잘했어, 이번엔. 누가 지지 않았어. 이제 한 수만 더 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수는 그들에게 제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정체를 감추는 건 제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체를 드러내는 방식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단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상대의 시선을 바꾸는 법. 공포란 건 칼끝이 아니라 모르는 눈빛에서 자라는 법이니까요. 제가 보관하고 있던 작전 사진은 단 3장뿐이었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모래폭풍 속에서 촬영된 흐릿한 흑백 사진 한 장. 무릎 꿇은 인질들을 사이에 두고 섰던 제 옆모습이 담긴 그것. 이름도 소속도 적혀 있지 않았고 다만 왼쪽 팔에 707 특임대의 붉은 수직선 마크가 흐릿하게 찍혀 있었던 그 사진을 저는 흰 봉투에 넣었습니다. 환자 보호자 민원 서류라고 적힌 라벨을 붙여 병원 내 배송함을 통해 그 사내가 머무는 외부 사무소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병원 복도 CCTV에는 사진을 들고 복도를 뛰어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토착됐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장은 돌연회의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1시간 후 간병사 김땡땡도 가방을 챙겨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응급실 쪽 조명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매주 금요일 밤이면 들리던 익숙한 발걸음, 그 사내의 낮은 통화 목소리, 그리고 무전기 신호음이 울리던 병원 뒤편의 정적이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작전 후헬기가 사라졌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고 남겨진 건 흙먼지와 흔적뿐이었던 날. 그날과 똑같은 기류가 병원 복도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305호 할머니는 그날따라 잠이 들지 않으셨습니다. 불을 꺼도 눈을 감지 않으셨고 제가 방 안을 비추자 다시 창가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안 와?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복도 끝 창고엔 캠코더와 녹음기, 수첩과 일지들이 모두 검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저 스스로에게 마무리를 허락하는 듯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 가장 직접적인 대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로도 사진으로도 부족한 순간, 저는 다시 제 발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바람이 거셌습니다. 복도 창문이 약하게 떨리며 그르륵 소리를 냈고 병원 안팎 모두 낯선 긴장감이 조용히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조폭 사내가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곳은 병원 뒤편 창고였습니다. 평소 의료 폐기물이 잠시 보관되는 어두운 골방. 그는 그곳을 업무용 창고라며 자기 명패까지 붙여두었지만 실상은 매주 금요일 돈과 명단이 오가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청소 도구함에 무기를 숨긴 것도 녹음기를 켜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 몸 하나만 가지고 그들이 남긴 마지막 그림자를 끝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두운 방 안엔 3명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그 사내, 그리고 낯선 남자 둘. 모두 저를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내가 누군지 알겠지. 제 목소리는 낮았고 그보다 더 낮은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군인들이 은퇴하면 죄다 착해지는 줄 알았지. 그런데 너 참 오래 숨어 있었더라.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바닥에 그림자를 디디며 앞으로 나아갔고 한 발, 두 발, 그가 반사적으로 오른손을 뒤로 뻗는 순간 저는 왼발로 골반을 먼저 밀었습니다. 가볍게 부러진 듯한 소리와 함께 그는 벽 쪽으로 쓰러졌고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주먹을 들기 전 제 팔꿈치는 이미 그의 턱을 가격한 뒤였습니다. 마지막 남자는 도망치려 했지만 도구함에서 굴러나온 걸레 짝이 그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단 23초. 제가 다시 숨을 고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그 짧은 순간뿐이었습니다. 창고 바닥엔 아무런 소란도 없었고 오직 흙먼지와 숨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잃었고 저는 그저 그들에게 시선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다신 돌아오지 마. 여기엔 내가 뿌릴 돈보다 오래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누구도 절 붙잡지 않았고 누구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조폭 사내는 병원에서 사라졌고 출입문에는 외부 용역 계약 해지라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병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을 쓸며 걷던 제 발걸음도 이제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갔습니다. 간병사실은 다시 정리되었고 복도엔 새로운 직원들의 인사말이 오갔으며 305호 할머니는
창틀에 반쯤 마신 물컵을 다시 올려두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 병원의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퇴직서는 내지 않았고 그냥 어느 날 조용히 청소 도구함 열쇠만 두고 떠났습니다. 누구도 붙잡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원장실 문 아래로 작은 봉투 하나가 삐죽이 나와 있었고 그 안엔 흰 종이 한 장만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꺼내주셨던 건 2007년 7월 14일 도하 북부 작전지였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하지만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도 이름도 없는 메모였습니다. 그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건, 그리고 결국엔 저를 위해 병원을 비워주었다는 것도 그 조용한 글씨 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305호 할머니는 제가 떠나던 날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문 앞에 섰을 때 그분은 제 손을 가볍게 붙잡으시곤 가느다란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그래도 잘 살았어. 그쪽도 나도. 그 말이 제 발끝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살았다고, 그리고 잘 살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 어떤 훈장보다 묵직한 말이었습니다. 병원 밖 하늘은 흐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바닥을 디디는 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사라져도 괜찮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람들 뒤에서 걷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기억하지 않아도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남긴 건 기록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눈빛 속 평온이었으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